다음은 김병준 전 위원장님의 특강 순서입니다. 먼저 특강을 듣고 내빈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내빈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자유와 자율의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을 위대하게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김병준 전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귀한 분들 축사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제 실수로 서울에서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편의를 봐주시느라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축하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아마 당에 관련된 행사에 오늘 처음 이렇게 왔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덕분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오늘 다 만났습니다. 정유경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이철 의원, 김기선 의원, 참 당에 있을 때 엄청나게 제가 도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감사의 기회를 드릴 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은태영 위원장이 충북 도당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충북 쪽에 가기도 하고 했을 때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순서를 땡겨하는 만큼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긴 PPT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야기 다 드리다가는 오늘 시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결례를 할 것 같고, 최근에 생긴 일 가지고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짧게 몇 마디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딴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정부가 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정부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더더욱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일관계 이야기를 잠시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한일관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참다 못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제가 글을 안 올리려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는가? 야구 경기를 해도 또 축구 경기를 해도 그게 관중이 있고 선수가 있다. 관중은 흥분할 권리도 있고, 관중은 말하자면 대안 없이 선수를 나무라고 감독을 탓하고 상대방을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병을 일으키든 불매운동을 하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정말 죽창을 들든 뭐든 국민들은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을 욕하고 일본을 갖다 나무라고 또 저항하고 할 그 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러면 안 되는가 하면, 관중이 그런다고 해서 선수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축적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정부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서 일종의 일단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니냐. 정부가 무능했으니까요. 한일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민족감정 건드려서 다음 총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가서 좀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민족감정을 붙이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더 큰 걸 의심을 합니다. 어떤 걸 의심을 하는가.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한미일 협력관계나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깨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쪽에는 한미일의 남방 삼각체제가 있고 북쪽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북방 삼각체제가 있는데 이 북방 삼각체제와 남방 삼각체제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한 이 정부가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평화니 통일이 하는 그 구호가 다 무색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북방 삼각체제와 남방 삼각체제가 대립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한반도는 통일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북방 삼각체제와 남방 삼각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이 구도를 깨고 싶고 그걸 깨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남방 삼각체제인 한미일 동맹체제와 협력체제가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죠.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왔고 어느 정도로 악화되어 왔는가 하면 일본의 교민들이 제가 지난번 일본 갔을 때 일본 교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10% 20% 줄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데 그게 눈도 꼼짝 않고 귀도 한번 기울이지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방치를 했어요. 한미 관계는 어떠냐. 예를 듭니다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갖다 강하게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미국 보고 우리 경제 형편이 안 좋고 우리 사정이 아직까지 그만큼 안 되니까 좀 과다한 방위비 분담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설득을 해요. 아니면 누굴 설득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 보고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됐으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을 조금 더 합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국민들 사이에 방위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나 반미 감정이 솟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미일 동맹체제를 깨고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미일 동맹체제나 삼각협력체제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우선 이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한미일 동맹체제를 깬다는 것은 한국이 어느 쪽으로 붙겠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이 아니면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그 밑에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미국이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이 그 다음에 또 중국을 두려워하는 일본이 보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저는 취하고 있는 조치들도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취하던 거하고 좀 다르죠. 뭔가 하면은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싸우는 건요. 내일 또 같이 살 수도 있고 모레도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의 싸움과 별거와 이혼을 갖다가 작정하고 있는 하고 싸울 때는 싸움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일본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미일 동맹체제를 깨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게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인데요. 얼마나 아마추어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고 죽창가 이야기하고 하는데 언제 때는 정부가 그런 이야기 해도 되는가 하면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 때는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교역관계가 컸습니까? 부품 소재를 갖다 일본 걸 갖다 썼습니까? 그때는 군사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구한말도 마찬가지고 조기 산업사회만 지금은 일본이 우리에게 미국이 우리에게 통화 수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한데 마치 조선시대 때 어느 시대에 말하자면 산업적 경제적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이익만 되고 외교적으로 이익만 되는 그런 시대로 착각을 하고 의병이었더니 죽창이었더니 이러고 민족 감정을 갖다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나라 팔아먹는 힘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아마추어들이고 이 정도로 말하자면 이념적이고 그렇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경제는 애초에 말하자면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거 먹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먹힐 수 있는가 하면 내수 기반의 경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먹힐 수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것이 다시 경제를 돌릴 수가 있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닙니까? 인건비가 급상승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수출 구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다른 나라처럼 적으면은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고용인구의 몇 %냐? 미국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자영업자의 수가 6.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얼마 되는가 하면 일본이 14%, 15% 정도 되고 OECD 국가의 평균이 15% 정도입니다. 한국은 지금 적게 잡아서 고용인구의 26%가 자영업자입니다. 26%도 형식적인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전체 고용인구의 30% 가까이 됩니다. 다른 미국에 비해서 4배나 많고 일본에 비해서도 최소한 2배 내지 2.2배 내지 2.5배가 많고 세탁소 하나 있을 때 다른 나라 하나 있을 때 우린 둘이 있고 다른 나라에 치킨집이 하나 있을 때 우린 2개, 3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끼리 이미 경쟁에서 레드오션에서 서로 죽이기가 지금 이렇게 살기가 힘든 판에 이 사람들을 고용주로 보고 이 사람들 보고 가지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그것이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택도 아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이거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국가 전체를 묶어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영구직이든 그것이 무슨 단순 근로직이든 산업섹터 관계없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담요덮듯이 확 덮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이만큼 높이 책정하고 이런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이런 정책을 가져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짧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드려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 존중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우파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국가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 이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할 때 그것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개인의 생산력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자유고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제는 개인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해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 성공했잖아요. 그때는 국가가 끌어줄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원래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정말 참 내가 한 사람. 그 다음에 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기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체제에서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보도만 안아주고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가 뛰게.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세계 전체가 그런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역행을 하면서 곳곳에다가 정부 규제를 눌러가지고 이 연구는 하지 마라, 저 연구는 해라.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얼마나 하고 임금을 얼마를 줘라. 이런 것을 과도하게 전부 가서 이렇게 거물망을 쳐놓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그 거물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역사적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안으로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우리 나름의 철학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유와 자율의 정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2020년 총선 승리 그리고 2022년에 우리 정권교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서 이런 역사에 퇴행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